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새벽까지 장대처럼 내리던 비가 오늘 오전까지만, 내일부터는 땡볕 더위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더위 오면 더위 오는 대로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았으니까 빗길 조심하시고요. 정치쇼 오늘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분들만 모셨습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시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103.5 메가헤르츠 SBS 러브 FM,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인데요. 초대석의 질문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로 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 G20 갖고 히트를 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청취자분들의 문자,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허허. 자, 오늘 자유한국당 잠깐 바른정당했다가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악수 한번 해요, 오늘. 근데 왜 갔어요,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 갖고 뭐 별 재미도 못 보고 있더만.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쉽게 밀려난 그런 대안적 수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가 땅에 곤두박질 친 미운 틀 박힌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른정당은 그래도 개혁보수를 주창하는 좋은 의원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는 보수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속 내용을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그 멍해를 우리 자신이 마냥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고 다시 보수가 혁신하고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합당을 했죠.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노답 꼴통으로 볼 것이다. 예. 노답 꼴통으로 볼 것이다. 이런 언어는 연구를 해요? 이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하고 나와요. 노답 꼴통이 이제 뭐 요즘 많이 시사했죠.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우리 있었어요? 당의 딱 그 내용이 정말 절실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이 최순실 폭탄으로부터 많은 자성과 반성을 국민들에게 했다고 하지만은 전혀 국민들은 아직 받아들이죠. 그럼 뭘 아직까지 니들이 뭐 이제 제대로 된 자성 반성, 뭐 니네들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무슨 희생이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각을 안 주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 속에서 우리들만의 변화와 혁신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인은 제1야당인데 이 제대로 된 제1야당이 되려면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돼요? 또 당의 메시지나 컨텐츠가 어떤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또 나가야 할 건지 이런 게 사실상 제대로 아직까지 안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저는 그런 안 돼 있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 어린 자성과 반성입니다. 사과. 이 자각을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홍준표 체제 들어서고 혁신위원회가 이제 곧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런 자성과 반성 변화의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자성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죠. 강경화 장관, 이번에 G20,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동맹의 확인. 네. 그 안보 불안 대통령이다. 이 한미 동맹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대통령 문제 뭐 넘기더라도 강경화 장관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예. 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나쁜 선입견으로 예. 무조건 안 돼. 김성태 의원님 반대 안 하셨어요? 그런 방식보다는 그래도 그 험난한 인사 검증의 길 속에서 예. 야당이 다 반대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장관의 이번 이제 G20 회의에 가서 그렇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판단했네. 예. 야당도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 잘 못했네. 밉상스럽게 볼 게 아니라 비록 그런 흥계는 있었지만은 아하. 국가를 위해서 충분하게 애교 수장으로서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네. 예. 이런 인식 변화가 가져가면 그게 서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 특히 한미일 동맹 그런 협력 강화 예. 이런 여러 가지 애교적인 스탠스를 잘 잡아내고 상당히 유엔을 비롯한 이런 G20 형국가들로부터 그 다자간 내교 활동을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예.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국민적 신뢰를 예. 저버린 애교 장관은 아니구나. 아니 메르켈 총리가 결례는 아니지만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촛불이 완성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대 보기 드문 장관이었었잖아요. 예, 예,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존중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41%밖에 득표를 안 했는데 나머지 60%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럴 때 강경화 장관이 딱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냐. 그때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순발력이 외교가에서 잔뼈가 울고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엔이나 이런 뭐 국제 애교 강가에서 사람 하나 키우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ILO 같은 국제 노동 기구나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나 환경 단체 기구 이런 세계적 기구에 우리 한국인 역량을 제대로 대변해내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인사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애교 문제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은 국내적인 사정은 어려워요. 그 사람 보고 버스 요금 얼마냐, 지하철 얼마에 타고 지하철 뭐 1호선부터 9호선, 노선 어디냐 물어보면 모르죠, 당연히. 그때 반대했던 거 좀 반성하세요, 이제? 뭘 언제 내가 그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아니요, 그거 당에서 반대했잖아. 당을 대표로 나오신 건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분명히 역대 정권의 장관들 후보자로서 강경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다 임명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교 역량은 그렇지만 오케이. 굳이 이분에게 좀 기회를 준다면은 미국을 비롯한 이런 외교 무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국내 자기 재산 관리나 진짜 친인척 관리 뭐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자기가 또 솔직한 또 인정도 했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또 좋은 덕담도 했잖아요. 뭐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봉주 도사가 또 우리 강경화 장관을 아주 좋아하시네. 보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 전효욱 의원이 KBS에서 4년 동안 같이 근무했어요. 전효욱 의원도 한때 그쪽에 그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지지하더라고. 그럼 저는 직접적으로 모르는데 전효욱 의원도 판단이 있는 분인데 마지막까지 야당에서 반대할 때까지 끝까지 찬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TV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강경화 장관 불과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장관인데 저런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매너나 이렇게 딱 처신하는 거 보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뭐 제대로 선임했네. 이런 평가는 나중에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도 노동 현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었고 국제 무슨 노동회의 이런 데 딱 가면 포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었고 야, 그 노동 문제에 있어서 무슨 노동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정책이니 진보적인 정책이니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었고 노동을 대한민국 노동 문제를 대표해서 유엔에 가는데 안 된다 하면은 사실 그건 반대만 위한 반대란 말이야. 노동 문제에 있어서 역량을 인정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폭탄이 터지네. 문자 폭탄 싫어하죠? 하도 저는 폭탄 많이 맞은 사람이라서. 자, 전경신님, 요즘 야당 때문에 국민들은 화병 생기겠습니다. 자, 김성태님 동명이인이네요. 의원님 나오셨네요. 힘내시고 살아남으셔서 자유당 교정 좀 해주세요. 2309님, 김성태 의원님, 자한당의 핵심 멤버가 되어주셔서 여야 합심 정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672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 정치인 속은 모르겠어요. 김지영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정치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 걸까요? 마지막 답변하고 넘어가시죠. 결론은 뭐 국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예. 없는데 국민은 아니라 그러고 싫어하는데도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억지 부를 때가 가장 나쁜 정치죠. 막 그런 측면에서 요즘 국회가 정상화되질 못하고 예. 있고 또 산적한 해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이 정치야말로 또 상당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죠. 예. 그런데 잘못된 정치입니다. 자, 홍준표 당대표예요. 예. 그때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당대표 와중에, 선거 와중에. 홍준표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일단 뭐 대소 인정을 해야 되지만 네. 그땐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이걸 이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네. 안 했을 줄 알았더니. 아, 자, 근데 홍준표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로 주사파 정권이다. 제가 홍준표 당대표에게 예. 순발력이나 또 이 야당 당대표 당수로서의 그런 야성은 높게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진보 보수 또 뭐 이런 주사파 이런 이념적 용어 절대 쓸 필요 없습니다. 좀 그러셨어요. 정말 이거는 쌍팔년도 예. 그런 깊게 묵은 용어적 선택이고 지금 진보 보수나 또 극자 극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념적인 정치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라고 좀 말씀 좀 이 하셨어요, 안 부분은 하셨어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대선 패배로 당이 뒤숭숭하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마당에 예. 이제 이 당에 대고 쓴소리 안 하면은 어디다 대고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 자신도 좀 자중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과 또 그리고 이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는 비판할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혁신에 앞장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당대표에게 저 자신이 가장 제 정치적 소신을 많이 담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센 발언을 제가 소개할게요. 예. 지난 일요일이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식 종북몰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다음에 종북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희망 속에만 존재한다. 홍준표식 종북몰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 종북몰이 극우정당은 해산해야 된다. 바른정당이 비판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 바른정당 비판 부분도 좀 품격과 또 아무리 그 은 숫자는 적은 정당이지만은 그렇게 폐마하고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처신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한 개의 정당으로서 근데 이제 또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개혁 보수 정당을 주창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분들의 정치 활동은 존중하는 것이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보수의 본류로서 다시 보수가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보다 더 핵심적인 보수를 변화시켜 나가면은 머지않아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뭐 상대를 좀 무시하고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또 때로는 뭐 힘의 논리로 예.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친박 핵심을 어떻게 할 거냐. 대선 때는 친박의 도움으로 어쨌든 20몇 프로의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친박 핵심을 좀 정리해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위기는 예.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의 구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대권 주자가 있어야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또 그 리더를 중심으로 예. 제대로 된 야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홍준표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또 어떤 특정 과거의 정치 세력들을 치내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소멸을 시키고 난 이후에 본인 중심의 어떤 정치보다는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적 비전과 그리고 야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그 친박 의원들 정리하자. 여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저는 뭐 그 문제는 하도 이제 웬만큼 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고 또 뭐 사실상 깜빵에까지 가 있는 이미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은 우리 당이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자, 그런 부분의 판단을 이제 이번 핵심위원회에다가 다 맡기는 겁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는 그건 다 수용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멀리 남아있는 얘기지만. 네. 얘기는 지금 이미 스타트는 걸려있고 얘기는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김성태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 글쎄요. 전쟁통에 부모, 형제, 자식 다 잃어놓고 저 혼자 온전하게 이렇게 당이 거기서 잘 싸워야지 재건이 되는 거죠.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서울시장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봐요. 정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뜻이 있냐 없냐 분명히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뭐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이 당이 변화돼야 되고 뭐 또 나는 그 변화 속에서 내 꿈을 실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배부른 소리죠. 절대 저는. 아니 또 나가시면은 그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시면 또 진성준 의원한테 기회도 좀 오고. 그걸 정봉주 도사가 좀 만들려고 바라는 것 같은데. 자, 김지영님, 홍준표 씨가 당대표가 되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변화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3671님, 국회의원들 모두가 잘난 사람인데 왜 정치는 이 모양일까요? 다들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쓴소리인데 야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보수 재건의 해법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야당을 건설하자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혜원 대표가 우리 SBS하고 인터뷰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탈당파 12명은 애초에 개혁 보수의 뜻이 없었다. 글쎄요. 뭐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상호 그런 비방적인 어떤 인식이나 판단보다는
진정한 문재인 정권의 이 진보 정권 하에서 보수 정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자리 잡힐 것인가, 뭐 자리 잡혀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올바른 보수 정당의 지향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오랜 보수의 본류로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또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한 그 원죄에서 이 보수 정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그 숙제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진정성으로 변화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 상호 비방이나 뭐 그런 문제 제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일관되게 이제 죄송합니다. 일관되게 비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혜훈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살아남으려면 난파선인 한국당에 있지 말고 구명보트인 바른정당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지금 선의의 경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 당대표로서 바른정당 당시를 키우고 또 바른정당이 국민적 보수정당의 대안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 그런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저희 자유한국당도 이제 아마 홍준표 당대표도 가장 변신을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계층에서는 정말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이번 또 대통령 순방길 나가 있는 동안은 비방하지 말자. 또 이번에 뭐 한미일 외교 안보 동맹 이렇게 구축한 그런 역량, 잘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반들이 대려 변화하면은 실질적으로 국정이 더욱 원만하게 돌아가죠.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아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영혼 없는 제목인데 이런 거. 국정원 댓글 사건 누가 떨고 있나 이렇게 가야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현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지금 대변인님? 네. 원외인데? 네, 원외 대변인도 있어요. 오. 실세 대변인이죠, 실세 대변인. 그러니까.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실수해서 떨어지던 실세 대변인 됐네. 자, 그리고, SBS 말 제일 잘하는 기자, 구라 유발자, 이한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정치부 이한석 기자입니다. 예. 네. 그때 내가 제안했을 때 SBS에다가 우리가 제안한 프로가 이거였었거든요. 7979. 친구야. 정치로 놀자 7979. 왜냐면 제가 79학번 여기가 79년생.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치부 온 지 얼마 안 됐고, 5년 전에 이제 처음 뵀을 때 이제 정치부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제가 이제 법조에 좀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 이 쇼를 진행하기에는 뭐 제가 뭐 경력도 일천하지만 또 법조에 있는 사람이 또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인이 법조에 조사받으러 가거나 수사받으러 가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국회에서 뵙던 분의 그 모습하고. 그렇죠. 두 가지를 엮어서 하면 그것도 방송이 재밌죠.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근데 법조 기자들이 좀 뭐랄까요, 이제 근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 위치상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통상적으로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회에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아마 높으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또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래서 고개를 좀 숙일 수도 있는데 법조 기자들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5년 뒤에는 또 법조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짚고 넘어가죠. 법조 기자라 함은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를 법조 기자라고 하고. 그렇죠. 신문사 내에서 언론사 내에서 양축으로 이제 뭐 경제 출입하는 사람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에이스들이 가는 길 정치부 출입, 즉 국회나 정당이나 청와대 출입,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레벨로 법조 출입, 양쪽을 에이스라고 부르죠.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남들이 이렇게 했는데. 불러주신 난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지만
내가 좀 뭐 잘 나가는 기자라고 해갖고 예. 내가 그걸 뭐 함부로 아무 데서나 내가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네, 그 중에 에이스 중에 에이스. 전설, 법조의 전설 이한석 기자. 아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긴 하는데요. 예, 제가, 청와대로 갔어요? 예, 제가 그 에이스면은 청와대 상주기자일 텐데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임시기자입니다. 그래서 임시기자예요? 예, 청와대 잠깐 기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방도 아직 못 따라다녔고 예, 열심히 국내에서 예. 자, 그런데 자, 우리 제가 법조 출입 오래 해갖고 이렇게 전화해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날짜, 검사, 기수, 근무처 이게 쫙 나와요. 그냥. 우리 이한석 기자요. 예. 정치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갖고 이걸 쫙쫙 그 빨아갖고 좋은 정보로 쓰는 걸 알고 정청래 의원이 또 전화한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정청래 의원이 전화하니까 많은 얘기를 못했죠. 왜? 질문이 멋있어야 되거든. 질문이 예래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의 질문이 뭐 허접하죠. 아니 정봉주 의원님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법조의 최근 경험이 풍부하니까 아무래도 질문도 내용이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허위사실 없죠. 공표. 그 국민의당 허위사실 공표를 제가 잘 알잖아요. 5명 기소될 것이다. 아, 5명까지. 예. 그다음 1명은 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 자, 코너 30분 뿐이라서 빨리 들어가래요. 우리 그 작가님이 흥분했어.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시작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서부터. 네. 감금의 주역. 감금하지 않았어요. 김영학 감금의 의원. 주역이 아니라 셀프 감금. 예, 국정원 요원의 예. 댓글 공작의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역할을 했던 김현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흠. 네. 그래서 그때 12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그 제보가 들어왔죠. 예, 성우 스타우트 빌딩 오피스텔 607호 예, 국정원 요원이 댓글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예. 저희가 6시 경에 현장에 갔고 그때 607호는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직원이 여성 한 분이 이제 집 앞으로 올라왔고 그때 제가 그 국정원 요원이냐 물으니까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선관위 직원이 와서 본인의 동의하에 집을 이제 오피스텔 내부를 이제 살폈죠. 근데 선관위 직원이 데스크탑만 확인하고 그냥 일반인이 살고 있는 숙소다라고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미리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오,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요원이 갖고 있는 노트북, 아하. 그다음에 핸드폰인데 예. 그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선관위 직원이 나온 뒤에 다시 제가 그 노트북이 그 불법 선거 운동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예. 노트북을 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이 문을 두들겼는데 그때부터 문을 안 열고 그 안에서 이제 장기 농성에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이 현장에 와서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고 나왔죠. 예, 안 열고 나온 거죠. 그리고 오빠가 나타나서 고성을 지르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부모가 또 나타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2박 3일에 그 이제 장기 농성 하면서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사건이 된 거죠. 저도 그날 여기 있었거든요. 예, 현장에요? 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 감금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 당시 민주통합당에서의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나갔고 예. 저는 이제 8시 뉴스를 마치고 현장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나가 있다. 예. 직접 가서 취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갔던 거예요. 근데 이미 경찰, 기자들, 또 민주통합당 당직자들, 뭐 의원들 6층의 통로마다 오피스텔 건물이거든요. 통로에 한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진을 꽉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밖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계속 대화를 거부하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의원이시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와서 문을 좀 여세요. 대화합시다. 경찰입니다. 실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고 신분 나서 보장을. 이제 문을 이제 빼꼼 열었죠. 네, 빼꼼 열었어요. 그 기억이 나고. 배달 오셨나요? 왠지 그 유병헌 예. 유대균 씨 예. 치킨 배달하던 뭐 그런 기억도 좀 나.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세계일보 보도로 어제 오늘 계속 연일 특종을 빵빵빵
네, 참 같은 기자이긴 하지만 예. 참 의미 있는 기사들이죠. 그럼요. 근데 기사 뭐 세계일보 팀들이 예. 이 팀이 그거 밝혀냈던 팀들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문건 사건. 예, 정윤이. 찌라시라고 일명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얘기했던 정윤의 보고서. 예. 찌라시라고 하면서 그러나 국가기밀 유출이야 또. 예. 찌라시 내돌린 게 다 국가기밀 유출이야. 예. 이게 뭐 내용은 이미 어제 오늘 해서 이틀째 계속 특종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누가 신문 봐요 요즘? 이제 포인트 SBS 정봉주 정치쇼 듣죠? 8시 뉴스 안 보십니까? 8시 뉴스요? 아 저녁에 TV 다시 보기로. 예. 그래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내용은 이제 좀 아실 테고, 그러니까 예. 국정원이 선거 기간, 그러니까 대선뿐만 아니고 총선,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와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반 사람들이 SNS를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충격적이었던 의혹은 뭐냐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듯한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었고 현재 뭐 재판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뭐 흐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수사 과정에 유명한 신분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 팀장이었죠. 팀장. 그때 이제 밝혀냈던 것이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논하고 그다음에 세큐리티 파일이라는 일부 이제 그 국정원에서 만든 의심되는 문서라고 보여지는 게 김모 씨, 국정원 김모 씨가 예. 갖고 있었는데 이 문건을 통해서 트위터 110만 건 정도를 선거 기간 동안에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 이건 예. 악의적이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또 국정원법 위반 의혹이 있다. 예. 그래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그렇죠. 선거법 무죄. 선거법은 무죄가 무죄. 나왔죠. 근데 2심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와버린 거죠. 둘다 뭐냐면 유죄. 이겁니다. 그 제논하고 이제 그 세큐리티 파일이라는 그 문서가 일상적으로 국정원에서 이제 제공했던 문서로 보인다. 네, 그런 의미로 이거는 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건데 예. 조금 이상한 게 이후에 2015년 7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됩니다. 예. 근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항소심에서 유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다라는 건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건데 대법원이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뉘앙스는 풍겼어요. 검찰이 제시한 그 110만 건의 트위터 파일 예. 증거 능력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럼 그게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 자료인데 예.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 근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야 이거 대법원이라는 데가 원래 법리심을 판단하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겁한 판결이었다. 그렇죠. 유무죄를만 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한석 기자가 예. 사고 쳤고 10년형을 받았고 올라와. 예. 그럼 10년형을 형이 너무 많으니 한 5년을 깎거라. 대부분 이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년형 유죄? 유죄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이건 유죄로 볼 수 없다. 무죄. 맞습니다. 다시 심리하라. 근데 이번에는 유무죄 얘기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조금 이상해요. 야 유무죄는 모르겠는데 이거 증거는 증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게 거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예. 그러니까 현재 흐름을 보면 야 이거는 결국 유무죄를 밝히진 않았지만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묻히는구나라고 이제 기자들이 좀 의아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대법원도 1, 2, 3, 4부가 있는데 예. 1, 2, 3, 4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그렇죠.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전 책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일보 보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사건이 이겁니다. 국정원이 과연 선거에 개입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논의였는데 이 세계일보 보도는 뭐냐면 국정원이 이미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심리전단을 만들 때 예.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상 입증하는 정황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한 기사다, 보도다. 예. 그래서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들은 사건과 스토리를 쫓아가지만 온몸으로 체험한 김현 의원님. 네. 재판 받으셨잖아요. 네. 감옥 가고 싶어요? 저는 뭐 다 그래요? 무죄로 판결이 다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7월 아니, 6일 제가 날 감옥 결론이 갔다 오니까 났습니다. 무상급식 동료들이 막 그리워. 왜 M자가 나오지, 벼랑간에? 저는 2번 다 무죄 났습니다. 예. 재판 오래 받으셨잖아요. 네, 오래 받았죠. 감금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래 받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 윤석열 팀장 때 그 이제 원세훈 김용판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던 사건인데 그때는 기소가 안 됐어요. 예. 저희가 근데 이제 윤석열 팀장이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이제 수사팀이 되면서 기소가 된 건이에요. 근데 그때 기소가 된 것도 사실은 여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NLL 문건 파동 정문원 의원이 왜 발췌본을 국가정보원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정문원 의원이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그렇게 되니까 맞불로 놓은 게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4명과 당직자 1명을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니까 당시에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죠.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거의 만 3년 가까이 이제 재판을 받아 지난 7월 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됐는데 검찰이 상고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상고는 못할 거라고 보고 정권도 바뀌었어요. 예, 못할 거라고 조심해야죠. 보고 예. 이 건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특히 이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투입시켜서 국정원이 SNS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펼치게 되는 거고 그거에 실질적 이제 증빙이 되는 게 이 서류인 거죠. 그런데 2011년 11월 달에 시발단의 시초가 되는 그 프리젠테이션을 대통령 그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다가 10만 명의 이제 SNS 전사를 조직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11년도. 근데 또 2008년도에 알파팀도 있잖아요. 알파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 만들어. 예, 그래서 2007년도 대선 직후에 2008년도 쇠고기 광우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 문건에 지금 뭐 정봉주 진행자님께서도 거론이 됐는데 예. 제가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게 용하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국정원이 주목하는 이 좌파 정치인. 예, 근데 지금 방송을 예. 하잖아요. 이거 예. 참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네. 좌파라고 봤는데 사실은 우파였었다. 훌륭한 SBS 방송입니다. 아, 진짜. SBS 프로그램 네. 이름이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아하, 이번 주에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무슨 방송 들으시냐고요? SBS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쇼 진행자가 정봉주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예. 그다음에 이용섭, 우상호 예. 이렇게 쭉. 근데 다 보시면 되네요. 정봉주가 주범이고 나머지 찍기다시다 이런 건 예, 없나요?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메인입니다. 그런데 김현 대변인께서 상당히 예.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2008년 광우병 파동, 예. 광우병 시위가 벌어졌을 때 제가 이제 경찰 출입 기자였거든요. 아, 뭐 안 간 데가 없어. 예, 그때 이제 제가 유의미한 얘기를 그 청와대에 이제 근무했던 이제 청와대 파견 가서 근무했던 이제 경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에 굉장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뭐 여론 주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주요 일간지나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야,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10만 명이라는 현 정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방치했느냐 어허. 봤더니 지상파나 아니면 일반 신문이나 주요 일간 매체들이 아니라 이제는 SNS라는 게 여론을 주도하고 있구나. 하지만 SNS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2008년 6월에 전국적으로 이 공안 대책회의가 열리죠. 검찰과 경찰. 공안 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색깔의 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 시점부터 SNS라는 이 심리전단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실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던 건데 이번에 문건을 보더라도 뭐냐면 정봉주 의원, 유명 좌파 정치, 예. 국정원에서 주목하는 하하. 여러
좌파 세력의 좌파의 여론을 주도하는 인사들 아하. 현재 선거 지형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표적 수사를 오. 촉구하는 빨리 건 감옥 보내라. 그렇죠. 이런 보고서들이 작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우군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 스타들을 키우자. 이런 보고서들을 올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보수 정권 당시에 보수 정권을 국정원이 정치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정치 컨설팅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2012년 11월, 12월, 11일 날 현장에서 한 명이 잡힌 거죠. 제보를 통해서 70명 중에 한 명이 잡힌 거죠. 네, 당시 김현 의원에게 잡힌 거죠. 그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원에 TF팀을 만들었죠. 적폐청산 TF를 만들었는데 이 TF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사이버 사령부 얘기는 왜 안 나와요? TF팀에 근데. 이 국정원이 아니고 사이버 사령부 이제 군 쪽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군에서 빨리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예. 기무사가 관련된 이런 그 공작 정치도 밝혀내야죠. 지금은 사이버 사령부 국도 국정원의 예산을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일부 받았다고 나왔죠. 그러나 어쨌든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아니 근데 지금 그 사이버 사령부 특종한 사람이 하호영 기자거든요. 한겨레. 네. 그 한겨레 하호영 기자 우리 그 여기 방 청취자분들이나 이런 그 네티즌들이 좀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 그런 혁혁한 기사 쓴 사람인데. 네, 저는 하영 기자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저는 친합니다. 저는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TF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70여 명이었잖아요. 예. 지금 그 공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됐던 내부 조사가 진행되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띄엄띄엄 했던 장님 코끼리 내용들이 만지듯이. 네네 띄엄띄엄 했던 내용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자체에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에 빅피처가 곧 나오기 네, 일본 저는 직전이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자, 결심 공판이 어제 열리려 그랬어요. 네. 7월 10일 날. 네. 결심 공판이라 하면 최후 진술하고 구형하고 그렇죠. 2주나 3주 뒤에 선고하는 건데 그렇죠. 이 결심 공판이 7월 24일로 미뤄졌고 동시에 검찰에서 지출한 이거 국정원 대선 이 자료 나왔으니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이게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의미 해설. 일단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게 그냥 헛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예. 이 검찰이 결심 공판이라는 건 검찰이 구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형을 구형하겠다. 예. 하지만 이 구형 시점을 미루겠다라는 거는 결심 시점을 미루겠다라고 법원이 요청한 거는 그만큼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위력적이다. 유무죄의 명백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건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구형 의견서를 준비했는데 예.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구형 의견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 이 문건을 증거 자료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법원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거 채택을 하면 또 공판이 좀 연기되고 또 지연될 수가 있는 점도 있는데 일단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법조 기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이미 섰다. 정리가 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는 이겁니다. 원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죄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라는 거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를 때리라는 거죠. 고법에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이런 핵심적인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면서 네. 물론 증거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긴밀한 교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황상 심증으로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 의미와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유죄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에이스를 뛰어넘는 검찰의 꿀팁 하나. 검찰에서 세계일보에 나온 보도 자료 이거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이걸 제출한 거예요. 근데 검찰이 안 받은 거예요. 네. 이거 유의미한 증거인데 왜 안 받았지?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방향을 틀어야지. 네. 국정원 TF에다가 이게 국정원 문서임을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내면 이제는 법원이 받죠. 그렇죠.
이 정도로 알 줄 모르지 않았을까? 이한석 기자가.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자, 1347님 국정원 댓글 보도가 다른 뉴스에서는 전혀 안 보이네요. 꽁꽁 숨기는 걸까요? Don't worry. 이미 팟캐스트와 SBS 정치쇼에서 다루는 순간 이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5112님. 예전에 친구 아빠가 국정원 다니는 걸 가족도 모른다던데 이런 문건이 어떻게 흘러나온 거죠? 이 문건은 자기들이 작성한 게 아니다. 북한 소행이다 발뺌할 가능성은 없나요? 청와대 행정관이 들고 나왔다고 어제 보도 나왔습니다. 715건의 문건을 들고 나왔다. 자, 그런데 김현 의원님. 네. 김현 대변인님. 자, 이럴 가능성, 짧게요. 이럴 가능성이 있죠. 원세훈 국정원장이 내가 혼자 만들었다. 이건 나의 그 충성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현재 정무수석까지 올라가 보고 갔어요. 김현재 정무수석은 2012년 2월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 이건 정무수석은 뒤에 말이 생략됐잖아요. 비서관 누구의 비서관? MB의 비서관? 근데 혼자 개인 행위라고 지금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의 연관성.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예. 보고 안 그다음에 했다. 그 주례 단독 보고를 정례적으로 했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전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부시장을 했던 충성맨이죠. 그렇죠. 그리고 따로 원세훈 원장은 철저히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는 분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의 구체적인 정황은 차고도 넘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언을 예. 하나 말씀만 드리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랑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다라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댓글 부대 심리전단 운영이 국정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지시가 있었겠느냐? 적어도 최소한 청와대와의 교감은 있었겠구나라는 예. 걸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는 되는 그럴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계일보 자료가 나왔으므로 그렇죠. 당시 정무수석 했던 김현재 정무수석 그 후임 정무수석 이분들을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면 불러다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일탈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한석 기자가 나한테 통보하지 않고 방송에 나왔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왜 저 밖에서 춤을 춰? 자, 김현 의원님. 네. 끝났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예. 국정원의 개혁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에이스 오브 SBS 이한석 기자 인사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청와대에서 좋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미신 타파. 미신아 물러가라. 모든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척하면서 대충 우리끼리 되도 않는 말로 쫙쫙쫙 푸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논리적이야. 나의 말만. 마이 말. 자, 정봉주의 정치쇼 3부인데요. 미신타파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명하시죠? 이름이 있다. 네? 네, 그렇죠. 최명기란 이름이 있는 거죠. 명기 너무 좋죠. 예, 명기. 명기죠. 왜 이러십니까? 자, 마이크 늦게 와서 마이크도 좀 잘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마이크도 쓸 줄 모르면서 무슨. 왜 옆으로 와 있었지? 예. 아니, 정신이 내가 없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무시하는 줄 알아요. 마이크도 쓸 줄 모르면서 무슨. 이거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상담 모사해볼게. 마이크도 못 쓰면서 무슨.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죠. 자, 문화비평가 이태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희대. 네, 맞습니다. 마이모교. 학번 어디 그렇습니까? 나오셨어요? 저는 학번은 부산대를 나왔어요. 부대요? 네. 내 부대도 가서 시험 봤죠. 부대찌개로 유명하죠. 죄송합니다. 사과시 얼른. 죄송합니다. 예. 부대찌개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예, 진짜. 근데 저는 원래 부대찌개에서도요. 사병 부대는 안 먹어요. 장교 부대만 먹습니다. 좋네요. 아니 그렇게 진짜 또. 부대찌개 메뉴가 네. 사병 부대, 장교 부대 있어요. 사병 부대 1인분에 그건 처음 5,000원. 알았는데? 네. 그거 몰랐어요? 네. 그다음 장교 부대는 1인분에 8,000원. 그 햄 이런 걸 더 넣어주는 거야.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낮에는 사병 부대를 먹어요. 밥 먹어야 되니까. 네. 저녁엔 장교 부대 시켜갖고 소주 한 잔. 그렇게 되는구나. 아주 재밌어요. 네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특식으로 나올 때 있어요. 특식. 그건 싸게 뭐죠? 3,000원짜리. 매직인가? 방위 부대. 아, 아니 전국 방위를 안티로 지금 돌렸어요. 아니 방위 지금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없어졌어요 맞아요. 문화가. 이제는 없어졌지. 네. 지금 이제 네. 공익금으로 바뀌었죠. 공익부대로. 예. 그리고 전국 방위가 안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방위 나온 사람들 끝까지 현역이라 그래. 야, 그렇죠. 정봉재 정치시에서 방위 10도인데 너 방위 나왔지? 그리고 무슨 얘기야 병장제대지? 그 대한민국 방위는 이미 전멸됐어. 네, 맞습니다. 최민기 위원장 방위 출신이죠. 저건 왠지 군대를 안 갔을 것 같아. 아니, 면제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중보건이었습니다. 아 공중보건이 맞아요. 네. 군의관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위로 인관해 갖고 네. 대위로 제대했죠.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아 중위로 저희 인간에서 때는 중위로 인간- 때는 이제 하나 낮춰졌습니다. 소위로 인간에서 중위로 제대. 네네. 아 우리 아로트시한테 밥이었었는데 아주 그냥 공중보건이. 두 분 다 장교 출신이네요. 예. 보니까. 아니 난 저는 장교 뭐- 하다가 저는 장교 사병인데. 대신에 그 징역을 갔죠. 아로트시 하다가 아. 아로트시 최초로 운동권 감옥행 네. 처음 봤죠. 예전에 그런 적이 좀 있었죠. 네. 네. 우리나라 기록 한 명에 뭐 예전에 뭐가 있어요 이 기록. ROTC 말고 장교 하다가 간 경우는 좀 있죠. 아, 이건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뭘 파헤쳐 볼까? 오늘은 이태광 교수 전문 분야. 욜로우. 예, 요즘 한창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욜로라는 말이 있고요. 욜로족이라는 말도 생겼고. 미주에서 인기를 끈다 이렇게 정정했어요. 미주. 아 근데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2017년 모 이제 그 소비자 센터에서 발간하는 그 트렌드 분석, 소비자 트렌드 분석에 2017년은 욜로족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꼭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면 또 유행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욜로라는 말이 생겼고요. 이 원래 욜로라는 말은 원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기 그 오바마 케어 선전하는 광고에서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뜻은 뭐냐 그러면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를 줄여서 욜로라고 하는 건데. 인생 뭐냐 한 번 사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원래 뜻은 그거예요. 아, 보통 이제 약간 멍청한 짓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다쳤다. 예, 또는 뭐 가다가 오늘 저처럼 이렇게 오다가 잘못 이제 들어갔다. 예. 이랬을 경우 길을 잘못 갔다든가 이랬을 경우 야, 너 뭐 멍청하게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할 때 뭐 인생 뭐 있냐? 뭐 어때? 이렇게 할 때 욜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욜로맨, 맨 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이제 있어? 인생 뭐 있어? 뭐 It's not big deal, yellow 그럴 man.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인생 뭐 있나가 이제 약간 체념하는 그런 투였다가 옛날 우리들 표현은 캐싸라싸라. 예. 절대로 내라. 또는 뭐 오늘을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뜻이었다가 카르페 디엠이란 말과는 같은 뜻으로 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카르페 최근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한국에 들어오면서 갖게 됐다.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약간 미국 같은 게 10대들이 그냥 냅둬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시니컬한 뜻이었다면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약간 적극적인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행태로 좀 바뀐 느낌이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될 대로 살겠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최근 그 문화 중에 아주 특징이 뭐냐, 과거에 나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사실 냅둬 이런 것도 예전에는 보면은 약간 좀 시니컬한 의미였잖아요. 근데 예. 그게 오히려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게 섞이면서 혼재. 굉장히 애매한 양가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을 COI라 그러거든. COI. COI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Confusion of Information. 정보의 혼동의 시기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모르고 진짜 뉴스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욜로맨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맨 욜로 뭐 욜로맨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다. 인생 한 이런 번뿐이다. 근데 우리 표현할 때 요로로 할까요? 욜로로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L 발음이기 때문에 네. L은 앞에 리을과 뒤에 리을이 같이 걸려줘요. 네. 요로 하면 R 발음이고 욜로 해야 돼요. LA 하면 안 돼. LA 하면 LA. Repeat. LA. 아, 여기 미국에서 공부했지? 아유, 옆구리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예전에 L 앞에 오면은 예. 앞에 리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 그렇죠. 발음을 하라 이렇게 배웠죠. 우리 그 간판 있잖아요.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라 뭐죠? 드라이 클리닝. 클리닝이라고. 예. 드라이
전 발음이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갑자기 굿모닝 정봉주 팝스가 돼버렸네. 정몽주 팝스? 고팝스? 굿모닝 함께 팝스. 팝스 하는 걸 고팝스? 자, 그런데 이게,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실렸어요. 네, 실렸어요. 오호. 그래서 약간 감탄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위키드 같은 것도 10대 용어거든요, 원래. 그렇죠. 우리 치면은 뭐 이제 굉장히 나쁜 뜻이죠. 위키드가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욕 같은 의미였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좋은 뜻, 쿨거 같은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어떤 그 멋진 것을 봤을 때 괜찮네라고 할 때 위키드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욜로도 원래는 별로 좋지 않은 뜻이었죠. 멍청한 짓을 하는 네. 바보들을 놀릴 때 그러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건강보험 홍보하면서 예, 건강보험 개혁안 홍보하면서 동영상에 마지막에 이걸 외친 거예요. YOLO. Man YOLO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면 이제 조금 대통령인데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뭐 이렇게 뭐 혼자 있을 때 이 농구를 하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뻘쭘하게 있다든가 가장 이제 악권이 뭐냐 그러면 이제 비스켓을 우유에 담으려고 컵에다 따로 가지고 우유를 이 찍는데 비스켓이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땡스 오바마라고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개가 길을 가다 넘어져도 그죠? 뭐 노무현 대통령 탓이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데 마찬가지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지금 와서는 굉장히 찬양을 하지만 당시 재임 기간에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 욕도 많이 들어먹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패러디한 거죠. 자기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땡스 오바마라는 게 그 당시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홍수가 나도 그냥 오바마 때문에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땡스 오바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역설적으로 예, 뒤집어서. 뭐 제가요. 음.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그 강남이 다 앞에만 번화하지 뒤에 작은 골목들이 많고 골목이 좁아갖고 맞아요. 주차 전쟁이에요. 네네. 특히 네. 이런 빌라들 단독 주택 주차 전쟁인데 네. 주차하려고 골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이 다른 차가 막고 있었고 자기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 인기 떨어졌을 때 제가 근처 바로 그 앞에 골목이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네. 친구들하고 현역 네. 국회의원 시절에 이 차가 안 들어가는데 이 양반이 대리운전으로 온 거예요. 딱 내리더니 개 XXX 그러면서 대통령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길에다가 거죠, 그러니까. 차 대놨다고. 그런 거죠. 또 제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 차 안 갖고 왜 대통령 욕을 하냐고. 그때는 또 저를 딱 알아보더니 열린당 국회의원이네. 뚜껑 열린당. 그래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네. 저는 대판 싸움을 하면은 바로 전쟁으로 돌입을 합니다. 전 대충 안 싸워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고. 왜 그걸 대통령 잘하셨어요. 탓이냐. 맞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아니 제가 뭐 주먹 다짐을 하지 않는데 어. 이 제 말은 칼과 같아서 심장 훅비거든. 그래서 사과하더라고. 논리적으로 잘하셨어요. 대응을 하셨겠지. 그럼요. 합리적으로 네. 대응을 하면은 사실 그거는 감정적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핑계를 대고 싶은데 이제 핑계를 댈 게 없으면 지나가는 그냥 어머 이제 한강에다 침 뱉는. 그래서 싸우고 네. 붙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강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통 뺨 맞고 가서 한강에 가서 한강에서 화풀이 하잖아요. 화풀이하고 그 그냥 한강이죠. 받아줬어야 되는데. 예. 사실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오바마도 그렇지만 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니, 뭐 그때 당시 인격이 부족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이 불상사로 발전했으면 어쩔까 싶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고. 다 지나간 일인데요. 우리 지나간 인생 일인데. 한번 사는 거예요. YOLO man. 네, 맨 인생 열로. 한번 사는 건데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셔서 그게 바로 욜로 정신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정확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제일 웃기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영혼이 내려다보면서 우리끼리 앉았고 야 인생 참 심각해. 이름 하늘에서 배꼽을 잡고 웃는다는 거 아니야. 네. 초가 하나도 심각한 거 아닌데. 네. 그때 하늘에서 있는 영혼이 뭐라 그래요? Man, YOLO.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얘기 환자분들한테 드려요. 예. 너무너무 힘들고 뭐 죽고 싶고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해서 안 되는 결정을 하고 하늘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막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더니요. 너 5분만 참았으면 내가 편하게 데리고 오는 건데.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죽었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럴 뜻은 들린다. 네, 저희 환자분들 다 위로 받으세요 이 얘기하면요. 예. 위로 받으시는 게 정상이세요. 그런데 왜 PD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했나 안 흘끔흘끔 했나 보는데 계속? 잘했나 안 했나 눈치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갖다 손해 봐야 되지만 예.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 현재를 계속 손해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한다 한들 확률상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유보하지 마라. Right now. At this moment. 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네. 바로 거기에서 이 욜로가 우리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문제는 또 이 욜로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그 연예인은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만 돼요. 근데 내가 맨날 다이어트해,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이어트 하려면 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말을 바꾼 거예요. 난 채식주의자야. 그러니까 본인이 다이어트 하는 게 금지가 생긴 거예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 탄수화물을 막 가끔씩 끊거든요. 네. 근데 그때 먹는 야채가 너무 맛있어. 네. 진짜로. 네. 비슷하게 이 욜로도요. 예. 결국은 이 욜로 밑에는 굉장히 비참한 경제적인 현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욜로에 돈을 갖다 쓰는 대신 그거를 갖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그런데 이제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사요. 부모가 돈을 아하. 물려주지 않으면. 예. 옛날에는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혼할 전셋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미친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집 사느라고 모아야 될 돈, 결혼하려고 모아도 들 돈을 갖다 이제 현금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냥 한탄을 하면서 나는 그냥 집도 못 사. 사니까 그냥 결혼도 못 해. 네, 그러니까 그냥 요거 내가 이거나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예. 난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갖다 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즐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따위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에 이 요로라는 게 되면서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나는 집도 못 사도 결혼도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윤택한 삶이 됐어 라고 정신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태강 교수님. 네. 그런데 자, 돈을 모아서 그 결혼하고 집을 사고 이렇게 또 잘 축적하면서 사는 삶이 있고 그렇죠. 인생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욜로로 살겠다.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서요. 집보다 아주 팬시한 차가 더 소중하다. 왜? 오늘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굳이 부정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또 한켠에서는 그래 그러면 넌 그렇게 살지만 나는 아주 작은 경차를 타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을 거야. 두 가지 삶이 동시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두 가지 전제가 사실은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두 옵션이 있고 내가 욜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저축하면 미래를 준비하며 살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앞에 전자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다시 말하면 후자, 집을 모은다? 아니,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돈을 모아서 결혼한다? 돈을 모아서 내 장래를 대비한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20대 중에 20대 3명 중에 1명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빚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학자금 대출로 시작하고. 예, 사회 속에 들어와서 자기 주권을 가질 그 시기에 이미 빚쟁이가 된 그 빚을 이렇게 지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도 대학 졸업하면 4만 불, 2만 불에 네. 4만 불 빚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제도를 모방한 건 사실 모방 안 해도 될 제도를 이제 모방했던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 정부가 다 학자금 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인구의 80%가 대학을 가는 나라에서.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어떤 너무 많은 그 학자금 대출과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부채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20대 이미 워크아웃이 일어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이 네. 너무 가슴 아픈 게 이제 요즘 그런 표현 하는데 이래요.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난 너무 우리 딸이 그 표현 썼고 덜컥 근데 그게 유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화를 봐도요. 예. 타임루프 영화를 봐도 다시 태어나서 꼭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나 옆구리 아픈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불교의 윤회에 따르면 업에 따라서 계속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네가 서울여대 앞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서울여대를 나왔어요. 저희 처도 서울여대 나왔어요. 우리 동창 한번 할까요? 어, 처가 술을 드셔야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네, 그럼 안 돼요. 우리 술을 먹어야 돼요. 네. 아니 근데 그 앞에 이제 삼겹살집이 있는데 삼겹살집이 있는데 이 두 여학생이 들어와서 우리 먹고 있는데 1,000원이 오른 거야. 아, 그거로 15분, 20분 동안 의논을 해요. 잠깐만 하고. 그랬더니 막 계산하고 그때가 저녁 한 7시쯤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1,000원 올랐어요. 그 1인분에. 그럼 둘이 2인분 먹으니까 2,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1학년, 2학년생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결론을 짓고 먹었어요. 그게 몇 학년이니까 4학년이래. 아. 근데 우리 때 생각을 해봐요. 4학년쯤 되면 1,000원, 2,000원 오른 것 때문에 그냥 오늘 먹고 뭐 어떻게 또 하지 하면서 그 정도 우리도 돈이 없었지만 여유가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슬픈 건 계속 건배를 하는데 한 3차례 밥 먹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음 생엔 부잣집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니까 옆에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들은 후배들인데 당신 오늘 쏴라. 그런 이제 우리가 내주고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네. 진짜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예.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또 저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을 내다가 보면은 출판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럴 때는요. 예. 자기 개발책이 너무 잘 팔려요. 예. 근데 그럴 때 자기 개발책 보고 자기 개발하고 투자하면 다 망해요. 2, 3년 있다가. 그러면 이제 자기 개발이 광풍이 지나가잖아요. 예. 그때부터 힐링 서적과 심리학 책이 팔려요. 자기를 돌아보자고. 예. 근데 그럴 때 힐링 서적과 심리학 책만 보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비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세상이 바뀌게 됐을 때는 또 이제 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고 슬플 때는 오히려 자기 개발책이 필요할 때는 자기 개발책이 안 팔리고요. 오히려 심리학 책이 필요해서 더 욕심내면 안 돼, 더 욕심내면 안 돼 할 때는 오히려 심리학 책이 안 팔리거든요. 욜로는 어떤 점에 있어서 이게 마케팅이나 소비 트렌드로 가거나 너무 탕진하지만 않으면요. 적절할 정도의 내가 너무 용기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에 있어서 오늘 하루는 그래 삼겹살 1,000원 더 주고 먹자. 그리고 욜로 할 때 쓰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자 인생을. 네. 근데 근데 최악의 욜로가 있어요. 예. 부모도 어차피 재벌이에요. 내 마음대로 돈도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부모는 BMW 사라 그래요. 예.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방송에서? 일단 했어요. 이미 했으니까 뭐.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빨리 하세요. 네. 그런데 나는 BMW가 아니라 나는 벤틀리 사고 싶어요. 그런 애들도 요새는 벤틀리 사놓고 다 요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쁜 거지요. 이건 진짜 공감이 안 우리가 가는 예를 완전히 드네.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벤틀리 뭐예요, 근데? 벤틀리 차 이름인가 보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잘못 받아들여갖고 탕진잼. 네. 그 다음에 18 비용. 그렇죠. 네. 이 앞에 18은 요게요. 네. 탕진잼 뭐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문화 탕진하면 이제 탕진하면서 재미를 본다는 건데. 어차피 돈 모아봐야 뭐 할 게 없으니까 이건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잔고 제로를 찍을 때까지 돈을 막 쓰는 거죠. 아. 근데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건 아니고 예. 돈이 많으면 아무리 써도 이제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금방 다 쓰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이 돈을 낭비하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사 모으면서 이렇게 뭔가 재미를 느끼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산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 고민했던 신상이 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버리는 거. 그렇지. 네. 그런데 자 총장년층에서는 쓰죽해 돼 있어요. 쓰고 죽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는데 욜로의 시작은 이런 일회성 소비 문화나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이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됐어요. 반대로 유럽은 또 새로운 문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정신 수양 쪽으로 가자. 네. 그 유럽과 미국의 트렌드는 늘 틀려 항상.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인데요. 예.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얘기해요. 저 요번에 암에 걸리고 나서요. 예.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이제 술도 끊고요. 가정한테도 충실하고요. 예. 뭔가 정신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겠어요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저 요번에 암에 걸리고요. 나 인생 한 번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죽어야 되겠어. 예.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다르게 바라보는 건데 미국이라든가 소비 위주에서는 예.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다 쓰고 쓰자. 죽어. 아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반대로 유럽에서는 인생 한 번
밖에 못 사는 거니까 좀 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편안함. 가치 있고 정신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라고 똑같은 어떤 말에 대해서 정반대로 반응하게 되는 경향이 그런 있는 표현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런 표현은 프랑스에서는 오캄이라는 게 있고요. 오캄은 무슨 뜻이에요? 뭐 이게 이제 조용한, 아주 평정, 조용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휘게라는 또 말이 또 있습니다. 휘게. 이 덴마크어로 휘게인데요. 예. 휘게는 원래 덴마크어로 편안함, 아늑함 이런 뜻이에요. 네. 덴마크 하면 그거 예. 기억나는데 휘바! 네. 그 무슨 금선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제 시각적으로 기억하시면요. 예. 북유럽 가구 인테리어 생각하면 돼요. 아. 북유럽 가구 인테리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그거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대신 복잡하게 살지 않고요. 가구 딱 단순하게 살면서 그 단순함에서 정신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위안을 거예요. 얻는. 네. 그것을 덴마크에서 휘게. 네, 맞아요. 아, 프랑스에서 오캄. 네. 평온하고 마음에 그러니까 좀 같이 마음의 풍족함, 마음의 여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네. 유럽은. 미국은 그냥 열로. 좀 쓰자. 네. 우리나라에선 좀 부정적으로 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그 촛불을 든 국민들인데요. 예, 이번에 그렇죠. 그 G20 가서도 촛불로 이루어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퇴폐적 문화보다도 조금은 즐기되 네. 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가라고 지금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그 물질적 소비보다는 예, 정신세계.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을 철지우는 그런 방향의 욜로 문화로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장년층들 역시도 그렇게 대한 인식들이 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준 정치쇼 3부 끝냈는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삶이 의미 있고 힘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정봉준 정치쇼가 응원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바이바이.